그럼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성은 이어진 교수님의 말에 깜짝 놀랍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일본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루리코입니다. 저는 최근에 취재를 위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게 된 기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자가 되고 싶어서 어려서부터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도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교내 신문부에 들어갔습니다. 첫 기사는 급식실 음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영양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한된 예산 안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입장이 아닌 급식실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한 담임 선생님의 칭찬이 저를 기자의 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TV에서는 연일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저는 처음으로 언론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어떤 방송은 공포를 조장했고 어떤 신문은 냉철한 분석을 내놓았죠. 같은 사실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와세다 대학 저널리즘학과에 진학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교내 신문사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제 기사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졸업 후 경제신문사 입사 시험에 도전했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여자가 경제부서는 힘들 거라고 많이들 말했지만 저는 제 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사 2년차 기자로서 저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제가 쓴 기사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고 이제는 중요한 취재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일본 경제가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소식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진실을 찾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기자의 모습입니다. 아침 일찍 도쿄 마루노우치의 금융가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장 시작과 함께 급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제부 막내 기자인 저는 선배와 함께 일본은행 앞에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루리코 기자, 저기 무라타 이사가 나오는 것 같아. 빨리. 무라타 이사는 평소 엔저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무라타 이사님, 트럼프 당선이 엔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마이크를 들이밀자 무라타 이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의 통화 정책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쓰면서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1985년 플라자 하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미국의 압박으로 엔화 가치가 급등했고 일본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야마모토 선배, 이번에도 플라자 합의 때처럼 되는 건가요?
더 심각할 수 있어. 루리코 기자, 이번에는 환율만이 문제가 아니야. 방위비 분담금도 문제고, 트럼프는 우리가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점심시간 편집회의에서는 더 우울한 전망들이 쏟아졌습니다. 방위비만 해도 현재의 2배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에 20% 관세를 부과하면 도요타와 혼다는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 대한 제재입니다. 우리 부품업체들의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을 테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옆자리에 스즈키 선배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배는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일본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한국이 우리를 따라오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신산업 육성, 글로벌 시장 점유율 등 모든 면에서 일본과는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발언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을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본 경제의 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편집장님에게 제 의견과 함께 한국 특별 취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제안을 들은 편집장님은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셨고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루리코 기자, 자세한 취재 계획을 들려주겠나?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나라와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앞서 있었는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편집장님은 제 자료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미국 군함 건조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지. 우리 조선소들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나도 궁금했어. 네, 그리고 이건 최근 5년간 한일 양국의 디지털 전환 지수입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편집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한 주 정도 시간을 주지. 하지만 단순한 비교 기사는 원치 않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을 찾아오게. 사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 거긴 뭘 보러 가? 우리보다 GDP도 낮은데. 아직 젊은 기자라 모르는가 보네. 한국은 항상 우리를 따라잡으려 했을 뿐이야. 그때 스즈키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리코 씨, 이거 봐요. 삼성전자가 우리 소니를 제치고 세계 가전 시장 점유율 1위래요. 도쿄대보다 서울대가 세계 대학 순위가 더 높고요. 다른 선배들은 우리보다 못 사는 한국을 취재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말했지만 스즈키 선배는 제게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경제 연구소들을 조사하고 인터뷰 요청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눈에 띈 분이 있었습니다. 김찬우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한국의 산업구조 개혁을 이끄는데 도움을 주셨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취재 수첩을 펼쳐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는가? 청년들의 스타트업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일본 경제는 무엇이 문제일지, 다른 나라 사람의 관점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 비교가 아닌 우리 미래를 찾는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여권과 취재 수첩을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자세니까요. 일본에서 출발해서 저는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고정관념은 첫 번째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지난주 나리타 공항에서 봤던 낡은 키오스크와는 달리 여기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키오스크 어떻게 사용하나요? 앞에 선 외국인 관광객을 향해 공항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키오스크 화면이 순식간에 영어로 바뀌더니 AI 통역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리타는 아직도 종이 입국 신고서를 쓰고 있는데 한국의 공항은 정말 달라서 취재 수첩을 꺼내서 이 상황에 대해 적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전철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모든 승객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대부분 디지털 결제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도쿄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였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현금으로 교통카드를 살 수 있을까요? 제 서툰 한국어에 영무원이 친절히 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앱으로 충전하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한국 지하철이 너무 최신식이어서 일본 지하철이 너무 낡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곳곳의 카페에 모여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간 한 식당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메뉴 가격이 도쿄보다 비쌌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옆 테이블에서는 일본 관광객들이 원화 가격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엔화가 너무 약해져서 이제 한국이 비싸게 느껴져요.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오늘 느낀 일들에 대해 문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한국은 이미 완료, 일본은 아직 진행형.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한국은 좁음, 일본은 여전히 큼. 화폐 가치 엔저로 인한 일본의 구매력 약화. 도시의 활력 늦은 시간까지 활기찬 청년들. 스타트업 문화 곳곳에서 보이는 젊은이들의 열정.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기사 초안을 썼습니다. 변화하는 아시아의 경제 지형도 서울에서 마주친 새로운 현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일 있을 김찬우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경제학부 김찬우 교수님의 연구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경제학 서적 대신 각종 태블릿과 디지털 기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루리코 기자님,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증권가를 취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의도의 야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리셨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죠.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반대했지만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했죠. 반면 일본은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일본식 경영 방식, 평생 고용 시스템, 아날로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점 등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일본의 내부 유보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업들이 쌓아둔 돈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엔씩 나눠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수첩을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파트너입니다. 교수님은 점심시간이 되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셨고, 우리는 학생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마주친 광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학생들은 창업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수업도 들으면서 창업 준비하느라 바쁘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하죠.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와세다 대학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만을 꿈꾸었었죠. 교수님, 일본도 변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은 잠시 커피를 드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루리코 기자님, 변화는 아픕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일본에 필요한 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득권을 내려놓을 용기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투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견해 너무나 흥미로웠기 때문에 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인터뷰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질문했고 김 교수님은 친절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갈라파고스화되어 가고 있어요. 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만의 생태계에 만족하고 있죠. 하지만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현실은 과도한 내부 유보금이 일본에 투자되지 않고 있고 느린 디지털 전환으로 세계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부족하고 기업도 투자를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청년이 창업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 걸까?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현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노트북을 열어 기사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일본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김찬우 교수님의 소개로 찾아간 곳은 서울 판교의 스타트업 캠퍼스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유진 대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루리코 씨, 우리 회사는 AI 기반 의료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은 직원이 50명이지만 내년에는 미국 지사도 설립할 예정이에요. 제 또래의 젊은 CEO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를 소개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실패하진 않을지 두렵지 않으신가요? 정 대표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두려워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한국에서 최고가 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세계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립니다. 점심시간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다소 소극적이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무모한 도전을 회피하는 특징도 두드러지는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달라요. 우리에겐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욜로 정신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순간을 즐기자는 뜻으로 쓰였지만 현재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도전하는 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스타트업들도 방문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 메타버스 플랫폼, 바이오, 신약 연구 등 분야는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두 같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한 청년 창업가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루리코 씨, 사실 저희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대기업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응원해주세요. 우리 세대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이해하시더라고요. 문득 우리 일본의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안정적인 삶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조금은 슬픈 기분이 들어서 밤늦게까지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경쟁력이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 취재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용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창밖의 서울 야경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닌 수많은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만들어낸 빛이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취재 날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본 것도 바로 이런 한국의 모습에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제 기사의 초고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일본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한국에서 배워야 할 3가지 교훈. 루리코 씨, 그 기사 정말 그대로 낼 생각인가요? 스즈키 선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일본의 갈라파고스화. 둘째, 청년들의 도전정신 부재. 셋째,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 문화. 이런 기사는 우리 신문의 논조와 맞지 않습니다. 편집장님의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편집장님, 이것이 제가 본 진실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 더 큰 거짓은 없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신 할아버지, 히로시마 출신이라고 했지? 편집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들 세대는 폐허에서 일본을 재건했어. 그들의 방식이 틀렸다고 하기는.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이룩한 것은 대단하지만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물려준 토대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기사를 싣겠습니다. 저는 의지를 담아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질 수 있겠어? 편집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의 기사가 곧 신문 기사로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쓴 내용들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기도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밤거리가 달리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저널리스트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용기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루리코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그 처참한 폐허 속에서도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루리코 씨가 보고 놀란 것처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우리 기업들은 빠르게 혁신하며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 해내는 저력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민족입니다. 어쩌면 이번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기대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요. 루리코 씨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